오늘은 3장 아동정신병리의 3차 시입니다. 1차 시 때 아동정신병리의 분류와 진단에서 ICD, DSM, DC 제로2 3 진단에 대해서 배웠고요. 2차 시 때는 아동계에 흔히 발병되는 정신병리 중 신경학적 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의사소통 장애에서 언어 장애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장애는 언어에 대한 이해와 생성의 결함으로 언어 양식의 습득과 사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언어의 결함으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도 분명한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이 범위에 속하는 아동은 첫 단어를 구사하는 시기가 지연되고 문법적인 오류가 많고 문장 구사가 짧고 단순합니다. 아동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관습적인 생활로 인해 상황을 추리하기, 눈치껏 행동하기, 수줍어 보이는 행동, 특정 사람과의 의사소통 신호만을 선호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는 진단을 미루고 아동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언어 발달의 개인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말소리 장애입니다. 말소리 장애는 말소리를 생성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어 언어 전달이 명료하지 않고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말소리 장애는 언어음을 인식하거나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장애는 대체로 연령과 발달에 맞지 않게 언어음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발달적으로 3세경에는 발음 생성 기술을 습득해서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하고 7세경에는 대부분의 말소리를 명료하게 생성해야 하며 대부분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만약에 언어 장애와 말소리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예후가 더 나쁘며 특정 학습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즉 말더듬이입니다. 유창성 장애는 말의 유창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음이나 음절을 자주 반복하거나 길게 하고 한 단어의 앞글자만 반복해서 말하고 말을 막히거나 돌려 말하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어 말하거나 다른 전 단어를 반복하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동이 말을 해야 하는 특별한 압력이 있는 경우 말 더듬기가 더 심해지고 노래하거나 무생물 대상이나 애완동물과 이야기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좌절감, 낮은 자존감은 말더듬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발병은 전형적으로 2에서 7세에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눈에 띄지 않게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현저한 말더듬기로 발전됩니다. 초기에는 단어의 첫 음절이나 구절의 첫 단어를 반복하면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더듬는 단어가 점점 확대됩니다. 말더듬는 현상은 4에서 5세까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말 더듬는 아동의 약 60% 정도는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말 더듬기는 언어 치료를 통해 어휘 습득, 조음, 화용 언어를 증가하도록 돕습니다. 말 더듬는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가능한 한 더 느리게 말하고 더 짧고 덜 복잡한 문장으로 말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유아가 말할 때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력을 제거해 줍니다. 이러한 방법을 부모가 잘 인지하여 가정에서 적용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인 압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즉 실용적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장애의 특징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적절한 인사 나누기, 정보 공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기, 자기 순서에 대화하기, 쉬운 말로 바꿔 말하기,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언어 및 비언어적인 메시지 사용, 모호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상황에 부적절한 대화 방식이 두드러지고 언어는 물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4세나 5세가 되면 대체로 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결함이 나타납니다. 이 장애의 경우에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언어와 비언어적인 사용과 언어 관련 기술 발달에 어려움이 초래할 수 있어 조기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신경학적 원인들에 대한 장애를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서행동적 문제로 발병하는 정신병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대적 반항장애. 두 번째, 배설장애. 세 번째, 불안장애. 네 번째, 강박장애. 다섯 번째,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첫 번째, 적대적 반항장애입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나이에 적합하지 않게 적대적이며 반항적이고 분노, 과민한 기분, 논쟁적, 반항적인 행동, 보복적인 행동 양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장애는 아동의 경우 행동 양상이 최소 6개월 동안 매일 나타나야 합니다. 적대적 반항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8세 이전입니다. 청소년기 초기를 넘기지 않습니다. 발병은 점진적이고 몇 개월, 몇 년의 경과를 걸쳐서 나타납니다. 증상이 전형적인 아동기의 반항 행동과 비슷하고 버릇이 없거나 공격적이거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여 이 증상이 일시적인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항성 장애의 공병 현상으로는 ADHD가 제일 많고 기분장애, 불안장애, 사회적인 적응 문제를 수반합니다. 반항성 장애는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파괴적인 행동을 관리하고 훈육하거나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부모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부모는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와 자신감을 얻고 다른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해 반복되는 거부적, 도전적, 불복종적, 화내기, 거절하기, 논쟁하기 같은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부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은 지속적인 고집, 지시에 대한 저항, 타인과 타협, 협상, 양보하지 않습니다. 적개심은 어른이나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고의성을 띤 언어적 공격, 괴롭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아는 유아기에 부모에게만 반항적이고 까다롭고 예민하고 사소한 것에도 화를 잘 내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평범해 보이거나 모범생처럼 행동하여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기가 되면서 점차 학교나 외부로 반항 행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서행동적 문제로서 두 번째, 배설장애입니다. 배설 관련 장애는 소변이나 대변이 발달 연령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배설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 종류로는 은요증과 유분증이 있습니다. 윤효증은 대소변 훈련이 완성될 연령이 지나서도 밤이나 낮 동안 침구나 옷에 반복적으로 소변을 실수하는 증상입니다. 의학적 질병, 배뇨에 영향을 주는 약물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이 장애를 진단받습니다. 이 증상에는 야간 수면 시에만 소변을 배출하는 야간 단독형, 깨어있는 동안에 소변을 배출하는 주간 단독형, 주야간 단독형, 주야간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동의 생활 연령이 최소 5세이어야 하고 소변 실수가 3개월 동안 최소 2회 정도는 나타나야 합니다. 윤효증의 발병률은 5세에서 5에서 10%, 15세 이상은 1% 정도로 나타납니다. 1차 윤효증과 2차 윤효증을 나뉘는데 1차 윤효증은 소변 조절을 단 한 번도 성공적으로 한 적이 없는 경우로 유전적, 생리학적 문제, 그러한 발달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2차 윤효증은 성공적인 배변 훈련 이후에 다시 퇴행하는 경우로 방광 조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나 급성 질병과 심리적, 행동적 요인으로 인해 배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4에서 6세의 유아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윤효증은 부모와 아동 사이의 힘겨루기, 동생 출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관략근 조절 기능이 약하거나 소변을 보는 필요성에 대한 아동의 인식 부족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윤효증은 특정한 치료 개입을 하지 않아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면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부모-자녀 관계가 손상되어 정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나 상담 개입이 필요합니다. 유분증은 기일적인 병리가 없으면서 옷이나 바닥같이 부적절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대변을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 발생해야 하며 생활 연령은 최소한 4세가 되어야 유분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유분증이 있는 아동은 수줍음이 많고 난처한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의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경우에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동반되어 나타나고 출현율은 5세 이하의 1% 정도이며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가장 흔한 정신장애로 불안이 생활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동기 불안장애는 분리불안장애와 선택적 항구증이 있습니다. 불안은 개인이 미래의 위험이나 불행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초래된 긴장감, 강한 부정적 정서에 의한 감정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불안은 강한 부정적인 정서와 공포가 있는데 부정적인 정서에는 슬픔, 분노, 죄의식이 있습니다. 불안은 위험을 지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스스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불안은 통제하기 어렵고 불안에 압도되어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에 부적응 문제를 초래합니다. 아동에게 나타나는 과도한 불안은 발달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동의 불안 정도 양상에 따라서 일상적인 불안과 과도한 불안을 구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개입이 필요합니다.
유아기의 불안은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궁극적인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안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을 키워주고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첫 번째,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분리불안 장애는 집이나 주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과도한 불안 증상으로 생활의 부정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분리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불안 반응은 집이나 애착 대상과 분리될 때 과도한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주요 애착 대상의 상실, 질병, 부상, 재앙, 사별에 의해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으로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곤란한 일로 인해 주요 애착 대상과 분리될 것이라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걱정. 분리에 대한 공포로 집을 떠나 학교, 직장 외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 집을 떠나 잠을 자거나 주요 애착 대상 곁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한 과도한 거부나 거절하는 것. 이러한 증상 중 세 가지 증상 이상이 나타나면 불안 반응이라고 합니다. 불안, 공포, 회피 반응이 아동 청소년에게 최소 4주 이상, 성인에게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분리불안은 아동기 발달 과정의 한 부분으로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에 대한 반응이 7개월, 6세까지는 정상 반응입니다. 따라서 분리불안 장애는 연령과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 진단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극심한 요구는 부모로 하여금 양가 감정, 죄책감, 양육에 대한 부담감,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합니다. 분리불안 장애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상실,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분리불안은 아동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불안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사회적인 경험, 발달 가업을 성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되면 유발 원인을 알아내고 심리 상담적인 접근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분리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불안 반응입니다. 분리를 주제로 악몽 꾸는 거, 애착 대상과 분리할 때 신체적인 증상을 반복하는 거, 이러한 불안 반응도 포함하여 세 가지 증상 이상이 나타나면 분리불안 장애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불안 장애에서 두 번째, 선택적 항구증입니다. 선택적 항구증은 불안 장애의 일종으로 언어 발달에는 문제가 없으며 부모, 형제와 같이 가까운 사람과는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 외의 장소나 교육기관,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동은 말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상황에 대해 명백한 구분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러 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대체로 선택적 항구증의 증상으로는 과도한 부끄러움, 사회적인 공포, 사회적인 고립과 위축, 매달리기, 강박적인 특징, 거부증, 적대적, 도전적, 사소한 반항 행동이 있습니다. 선택적 항구증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나 행동 억제, 부모의 수줍음, 사회적인 고립, 사회 불안이 영향을 미치고 또래에 비해 수용 언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더 과잉 보호적이고 지시적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항구 증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적 항구증 아동은 또래 관계 형성과 자기 표현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 및 건전한 자기 발견과 자기 성장을 방해합니다. 선택적 항구증은 주로 5세 이전에 발병하지만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아동의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특성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지 않거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령기에 또래관계 문제나 적응 문제로 뒤늦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강박행동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 강박사고는 지속적이고 침입적 사고, 생각, 충동 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로 인한 불안이나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중립화하려는 행동입니다. 반복적이고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행동 또는 정신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강박장애 출현율은 2에서 3%이고 여자보다 남자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약 9세에서 12세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초기 시작 연령의 특징은 가족력과 관련이 있고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손가락 빨기, 기하학적인 도형에서 충동적으로 걷기 이러한 것들은 강박적 행위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강박장애가 있는 아동은 끝없이 그들의 강박적 사고에 대해 질문하고 8세 이상이 된 아동은 강박증에 관해 말하는 것을 당황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다음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외상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한 노출에 대한 반응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불안이나 공포 또는 공격성이 외연화되거나 해리 증상이 표현환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외상적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후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으로 인해 적응에 문제를 갖는 장애입니다. PTSD라고도 하는데요. PTSD는 연령에 관계없이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간, 때로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만성적 정신과 질환이 되기 쉽습니다. PTSD를 유발하는 외상으로는 큰 사고, 자연재해, 유괴, 잔인한 신체적 공격, 신체적 및 성적 학대, 유기, 방임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외상이 발생한 연령과 외상의 내용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달라지고 아동의 발달 수준과 사회적인 지원과 보호 요인에 따라 외상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PTSD는 1개월 이상 나타나야 하고 증상으로 인해 적응 문제나 관계 문제를 초래해야 합니다. 외상에 대한 반응은 대개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6세 이하의 아동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의 노출 등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에 발생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단, 전자미디어에 대한 목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 PTSD에 대한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로 외상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유아기, 학령기 아동, 청소년기. 그 중에서 우리는 유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응성 액착장애입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발달 연령이 최소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5세 이전에 부모와의 정상적인 애착 형성이 되지 않아서 사회적 관계, 인지, 언어 발달까지 심각한 이상을 초래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원인은 부모의 병적인 보살핌, 방치와 학대, 극단적인 양육 형태나 특정 상황으로는 소아의 장기간 입원, 극심한 빈곤, 부모 양육의 무능력, 주 보호자의 잦은 교체, 애착을 형성하는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된 구조에서 발병합니다. 그러나 병적인 보살핌이 항상 반응성 애착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아동의 기질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며 진단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의 상담 및 교육적인 개입 방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진단 증거입니다. DSM-5에서 제시한 진단 증거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탈억제된 사회적 관계장애는 반응성 애착장애와 유사한 환경에서 나타나지만 증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탈억제된 사회적 관계장애는 낯선 성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상호작용에 주저함이 없고 언어적,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친밀함을 보이고 낯선 상황에서도 성인 양육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낯선 성인을 따라갑니다. 반면 반응성 애착장애는 증상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유사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신경 발달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반응성 애착장애는 초기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대한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사람에 대한 반응, 관계 형성 욕구나 양상의 변화가 매우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은 상담자와 관계 형성의 욕구를 나타내며 관계가 형성되면 타인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반응을 시도하고 모방 행동을 합니다. 네, 제3장 아동기 정신병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